오늘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제 3.2%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1% 미만으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4, 이제 우린 3.25. 사실 3.5 만들 수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저성장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해서 속도 조절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 안정이랑 미국하고도 이제 금리 차이도 좀 고려를 해야 돼서 그렇다고 안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체감상으로도 엄청 오른 건데 이제 뭐 기억도 안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3.25였던 수준이 무려 10년 전입니다. 거의 제로금리 시대였는데 그동안 뭐 미국이고 한국이고 너무 이런 낮은 금리에 감각이 다들 무뎌져가지고 이제 언제가 이랬나 싶었을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3.3조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더 늘어날까봐 3.5 안 하고 3.25로 했겠죠. 좀 한국은행이 머리가 아파요. 이들이 이제 회의한 거 회의록을 보니까 지금 다들 좀 쫄고 있어요. 수출 감소로 전환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이어졌다.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영향으로 성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성장세를 점검하겠다. 뭐 등등 이 성장, 저성장 관련된 말이 한 4-5번이나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들 유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가 넘었어요. 한국도. 뭐 어쩔 수 없긴 하죠. 한국도 일단 물가 잡아야 되고 미국 앞으로 계속 금리 올릴 거고 미국은 사실 뭐 터미널 레이트 5% 이상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판에 금리 차가 너무 나버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환율 문제도 있고 그리고 물가가 오히려 이제 추가로 상승해 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불가피한 상황이긴 한데 덕분에 그동안 부동산 산다고 영끌했던 사람들 뭐 투자하겠다면서 대출 많이 받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자가 너무 올라버렸으니까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빚이 지금 순간적으로 2배, 3배 정도 뛴 건데 문제는 앞으로 한국도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의 빚은 얼마일까요? 가계부채 1900조 시대가 왔어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1가구당 평균 1억 3,600만 원씩 다들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딱 봐도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이 좀 유독 많은 건가? 이제 나라마다 다들 상황도 다르고 하니까 상대적인 규모를 비교를 할 거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봐야겠죠. 한번 봅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나열했을 때 한국이 슬프지만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어요. 104%예요. 104%. 가계부채가 GDP를 넘어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GDP의 구성을 봅시다. GDP가 뭔가? Government, 그리고 I, Investment, 그리고 C, Consumption이 있고요. 거기다가 Net Export까지 합한 게 GDP예요. 정부, G, 기업, I, 여기 기업들의 CapEx 투자금이 잡히는 게 I인데 얘네들 그리고 가게에서 이제 소비하는 개인 소비, 컨섬션까지를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그 해에 생산한 것들의 모든 가치 총합인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한 해 정부가 쓴 돈, 기업들이 투자한 돈, 개인들 소비 총합, 거기에다가 순수입, 무역 수지 감안한 네렉스까지 합한 총합보다 개인들이 대출 받은 돈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까 봤던 이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분기 수치 기준으로 57% 정도였죠. 근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또 신용대출까지 엮어서 집을 사는 경우도 또 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는 기타 대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주택 관련된 대출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방바닥에 막 수억씩 깔고 산다고 하잖아요. 지난 한 10여 년간 이어져 왔던 저금리 환경도 있었고 뭐 월세보다는 최소 전세, 뭐 내 집 마련하자 뭐 이런 분위기였고 실제로 여기 보면은 불과 10년 전에는 가계부채가 800조였고 당시 뭐 강남 집값, 서울 집값만 보더라도 서울 기준으로 5억대, 강남 같은 경우는 한 10억대였는데 이게 한 10년 만에 가계부채 늘어난 규모는 1870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만큼 부동산도 지금 강남, 서울 것만 보더라도 2배 뛰었고 대부분의 가계부채는 모기지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부터인데 이제는 부동산은 다시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금리는 상승기이고 한창 부동산 막 상승기이고 계속 오를 것 같을 때 더 오르기 전에 뭐 다들 사자라는 분위기에서 막 다 대출받아서 집을 샀더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고점에서 빚내서 샀더니 집값은 떨어지고 빚은 아직 남아있고 미국과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변동금리 대출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금리가 오르는 만큼 개인이 감당해야 될 이제 이자가 비례해서 빨리 커지다 보니까 이게 한국 가계부채의 가장 큰 취약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하는 인터뷰 내용도 보면 현재 가계부채 규모 기준금리 50bp 올릴 때마다 가계부채가 12조 오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가계부채가 이 경우네 뭐 금리 인상도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했으니까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미국도
미국도 심각합니다. US household debt jumps most since 2008. 2008년 이후 거의 최대 폭으로 미국 가계부채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미국 가계부채 그 수치인데요. 이게 도대체 얼마죠? 16 trillion 원화로 한 경이네요. 2경 2200조 정도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이게 이제 약간 감이 안 오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우리나라 GDP가 올해 10월 기준 1.7 trillion 달러이거든요. 그래서 반올림 해도 약 한 2,000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GDP의 10배가 되는 숫자죠. 그게 미국인들의 가계부채 규모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이게 뭐 괜찮은 숫자일까? 지금 최근 뉴욕 연준에서 발표한 3분기 가계부채 수치예요. 이제 공표한 대로 16.5 trillion 달러인데 작년 대비 1조 2천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네요. 거의 한 7%, 8%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미국에는 어디다 뭔 빚을 졌길래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나? 한국과 얼마나 비슷하거나 다른 상황일까 싶을 텐데 이 차트는 미국에서 어떤 종류의 빚을 많이 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계부채의 구성이랑 이 밸런스, 잔액까지도 보여준 차트입니다.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이거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이제 크게 증가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라색으로 작게 보이는 게 home equity revolver, 초록색 auto loan, 뭐 credit card 도 있고 student loan, 빨간색 student loan도 있어요. 학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나오는 home equity revolver라는 게 이게 사실 미국에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상 주택 관련 대출로 봐야죠.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택의 가격, 이 시가에서 집 살 때 대출받았던 모기지를 차감을 했을 때 남은 잔액, 진짜 말 그대로 home equity, 그 주택 지분을 말하는데 이게 주택담보대출이랑 별개로 이 home equity를 또 담보로 해서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고정금리로.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서는 이제 home equity revolver라고 하는데 거의 무슨 주택 지분을 담보로 신용카드처럼 이렇게 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미국 역시도 가계대출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대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이제 이게 다 이제 부동산인 건데 그런데 미국 역시도 전역적으로 주택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이고 이제 신규 모기지 발행 데이터 추이를 보면은 2021년 대비 굉장히 많이 이제 크게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이게 애초에 19년, 20년부터 모기지가 너무 급격하게 늘었다는 점 역시도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리지네이션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당연하죠.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너무 비싸서 아무도 이제 발행도 안 해. 그런 상황이고 빚도 빚이지만 이제 부채 규모 증가를 걱정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이제 미국인들의 순자산, 하우스홀드 순자산의 감소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networth가 그 말이에요.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이제 총 부채를 뺀 게 networth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인들의 순자산 역시 주식시장 S&P 500의 하락 국면을 맞이하면서 이제 자산이 하락하고 거기다가 부채까지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6조 달러까지도 이제 추락을 한 상태인데요. 근데 어떻게 6조 달러가 날아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에퀴티 홀딩스에 있어서 주식 자산이 가장 크잖아요. 주식 무너진 것만 했을 때 마이너스 7.7조예요. 심지어 7.7 트릴리언이 있고 여기서 살짝 상승했던 게 이제 그동안 asset price 버블 같은 게 있었으니까 부동산 그리고 현금성 자산 가치 상승이 플러스 1.4 트릴리언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넷한 게 net 마이너스 6 트릴리언 이제 빠졌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사람들이 이제 현금 자산 더 부족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모아둔 돈을 건드리게 되거나 그럼 이제 저축률이 감소하겠죠. 아니면 어디서 땡겨 오거나 여기서 오는 거는 신용 대출이 증가 그러면 networth 더 떨어지고 뭐 이런 스파이럴이 있는 건데 실제로도 그런가 보면은 우선 저축률을 보면은 코로나 초기 거의 뭐 집집마다 현금 퍼다 주던 시절이 있었죠. 정부에서 CARES Act라고 해서 막 수천 불씩 체크 뿌리고 그리고 강제로 이제 락다운이 있긴 있었으니까 그 여파로 저축률이 강제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2020년 초에는 거의 최대 33%, 34%까지 저축률이 상승했던 게 이제는 그게 무색하게 그 이전보다도 훨씬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9월 저축률 데이터 기준으로 3.1%밖에 안 돼요. 아마 지금 더 떨어질 거라고 하고요. 10월, 11월 데이터가 나오면 일단 그러면 저축은 바닥나고 있는데 그러면 신용은 증가를 했는지 신용 쪽을 보면은 미국 신용카드 잔액 추이예요. 거의 여기 record high라고 되어 있는데 2001년 이래 신용대출 증가 속도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계부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 크레딧 카드 론이 그거는 작지만 신용카드, 신용대출은 사용이 한 2분기 그리고 3분기 연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추이가 있고 아까 말했듯이 credit card debt balances increased by most in 20 years 그리고 with balances rising by 15% borrowing rate has climbed above 19% 신용대출 지금 금리가 19%를 넘었고 이게 지난 20년 이래 최대치를 찍은 거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이 부채의 규모 자체보다는, 그리고 금리보다는 과연 감당한 수준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빚도 많아지고 순자산도 줄어드는 거면 미국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미국은. 근데 미국이 물론 가계부채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진 거는 맞긴 하지만, 아까 봤듯이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미국도 결국엔 모기지인데, 한국은 주로 변동금리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은 진짜 웬만해서는 대부분 다 30년 고정금리로 모기지를 받고, 오히려 지금이 이미 이제 평균 모기지 금리 8% 넘어서는 시점이 돼버려서, 지금 와서야 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변동금리로 해볼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추세지, 지금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너무 낮은 이자의 고정금리를 장기 대출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렇게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게 흔한 건가요? 한국은 거진 변동금리인 것 같던데? 맞아요. 진짜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 모기지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율만 보면은 미국은 일단 99%가 고정금리로 받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가 싶어서 찾아보면은 유럽도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뭐 91.4, 89.5, 거의 90% 이상이 고정금리로 받는 것 같고, 근데 한국은 지난 한 3, 4년? 최근까지 한 30%대였다가 더 최근에는 이제 20%대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오히려 반대로 80% 넘는 대다수가 변동금리로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여파도 훨씬 더 세게 오는 것 같고, 금리 낮았을 때는 적었던 빚 이자가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그냥 바로 반영돼서 2배, 3배까지 넘어가는 건데, 사실 한국도 한 47%, 거의 한 절반 가까이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 나갔던 시절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거의 초저금리, 제로금리 시대였던 2019년 말에서 한 2020년 말, 그 정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그런 특수한 시기 때만 그랬고, 최근에는 다 이제 변동금리인 건데,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이다 보니까 주택 관련 이런 대출 상품 같은 경우는 각 나라의 뭐 부동산 시장, 그리고 특유의 주거 문화, 자본 시장의 특성까지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굉장히 이런 복잡한 세계라서, 예를 들어 뭐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만 있는 이 전세 대출 같은 것도 존재하듯이, 애초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면은 아파트 천지인 한국에 비해서 싱글 패밀리 홈즈라는 단독주택 비중이 훨씬 더 크고,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서 애초에 장기 30년 모기지 대출이 일찍부터 자리가 잡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금리 제도 차이에서는 이제 이유야 여러 가지로 이제 복합적인 게 얽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연준 중심으로 통화 장기 금리가 이제 급등하다 보니 이 고정금리 상승폭이 더 커져버리는 바람에 한국 같은 경우 변동금리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약간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고, 대출 상품 시장으로 접근했을 때 보면은 지난 한 몇 년간 한국은 변동금리 대출 상품이 거의 쏟아졌던 이유도 큰 것 같아요. 전세나 신용대출 같은 이 대표적인 변동금리 대출 상품이 훨씬 더 많았고, 애초에 한국 금융시장은 은행들이 이 MBS 같은 이런 장기 자금 조달 상품을 애초에 취급을 잘 안 해서 만기가 보면 다 짧아요. 이제 미국이야 금융기관들이 장기 파이낸싱 시장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그리고 MBS 거래가 활발하니까 30년 모기지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아무래도 한국 특유의 뭐 이런 전세 이런 제도 때문이기도 하죠. 전세자금 대출은 정책금융 제외하면 거의 뭐 변동금리로 체결이 되니까,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 94%가 변동금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금리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오는 이 정책 모기지에 따라서 수급이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되는데, 작년에 보면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시행되면서 고정금리 상품 공급 자체가 거의 강제로 줄어들어서 변동금리 상품이 시장에 훨씬 더 많이 풀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은 변동금리가 훨씬 더 많은 상태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혹은 뭐 규제적인 문제 때문에 뭐 그렇다고 쳐도, 어쨌든 이 빚이 감당할 수준이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럼 갚을 돈은 있나? 한국의 DSR을 보면 돼요. DSR이 뭔가요? 연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될 이 대출 원리금 비율을 말하는 건데, 이 DSR이 높아지고 있어요. 힘들어질 것 같아요. DSR 90% 초과 대출자가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DSR 90 초과라는 말은 결국에는 월급 받아서 소득세, 건보료까지만 내도 이제 원리금 갚기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미국은 뭐 이렇게 대출을 상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워낙 장기 대출을 이제 낮은 고정금리로 했기 때문에, 물론 미국도 돈이 없긴 합니다. 아까 나왔듯이 저축률도 하락하고 있고, 가처분 소득도 이제 부채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떨어지는 게 이 차트에서도 보이는데, 빚에도 다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빚인가, 감당 가능한 빚인가, 아니면 쓰레기 같은 빚인가, 이런 거를 delinquency rate를 보면 되는데, 여기 차트에서 연체 90일 넘어가는 금액을 보여주는 이 serious
serious delinquency라고 정의되는 지표를 보더라도 여기 2008년도야. 여기 딱 솟아오른 이 부분이 2008년 9년도 때인데 그때야 이 한창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 터지면서 연체율을 급증했던 구간이었고 그러다가 2020년 완전 뚝 떨어졌죠. 최근 지금 살짝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때랑 비할 바는 아니에요. 2008년 이럴 때.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 모기지 상태를 보면은 꽤 헬티한 서프라임 수준은커녕 굉장히 나름 건강한 상환에 딱히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는 이 정상적인 론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래서 적어도 미국은 빚 때문에 막 돈 못 갚거나 연체되거나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동안 솔직히 시중에 풀린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산이 커지면서 자산 버블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부채도 같이 늘어났던 거지 옛날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 좀 아무한테나 막 대출해주고 이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급격한 부채라고 해봤자 대부분 모기지인데 그거조차도 장기 고정금리로 2%, 3%대 이자로 빌렸던 사람들이라서 요즘에는 뭐 미국도 은행에 맡겨두기만 해도 한 5% 그냥 받고 일단 미국 국채가 한 4% 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앉아서 받는 게 내 대출 이자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 빚들이 엄청 문제다. 뭐 갚지도 못할 사람들한테 대출 나갔다. 뭐 이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보면은 이 연체율 차트를 보면 좀 특이하게 떨어진 게 있는데 여기 18에서 29세 유독 2020년 이때부터 18에서 29세 연령대 이 코호르트를 보면은 연체율이 약간 급감하는 게 보이잖아요. 기울기부터가 남다르게 급감하는 게 보이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잘 보면은 아까 봤던 그 데이터랑 지금 이 delinquency 데이터 보면은 흥미로운 게 잡혀요. student loan 학자금 대출을 말하는 건데 이 규모가 student loan 규모만 다른 부채는 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얘만 지금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연체율은 모든 론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미국 가계부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보면은 이게 미국 학자금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보여주는 차트인데 특히 젊었을 때 20대 30대 웬만해서는 40대까지도 대학 등록금을 아직도 갚고 있다는 이런 슬픈 현상입니다. 아니 학자금 하면 학교 다닐 때 빌려가지고 좀 몇 년 안에 갚는 거 아니야? 뭐 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은 좀 달라요. 애초에 미국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이게 사립대학교 기준으로 기숙사 뭐 이런 거 이것저것 다 합하면 1년에 한 평균 5만 불이 됐고 한화로 한 7천만 원? 그리고 이거는 평균인 거고 이제 아이비리그 요새 웬만하면 1억이거든. 1년에 1억이니까 4년이면 4억이면 4억. 오죽하면 오바마도 예전에 유명한 스피치가 있었어요. Yeah, look, we were lucky enough to land good jobs. But even those great jobs that we had, we only finished paying off our student loans about 8 years ago. Now think about that. I'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t was only about 8 years ago that I finished paying off my student loans. 대통령인데 나도 8년 전에 겨우 학자금 대출을 갚았다라고 막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오바마 나이가 51세였습니다. 40대에 다 갚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뭐 이렇게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스튜던트론이 얼마나 큰 이 부채 부담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뭐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어 왔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이런 걸 좀 밀고 있어요. 아직 실행이 된 건 아니고 실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논란도 엄청 많고 지금 소송까지 맞아서 자금 지원이 집행된 건 아니지만 일단 연말까지 상환 보류 중이라고는 합니다. 지금 바이든이 대법원에 이거 소송 제기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왔어요. 코로나 당시 학자금 갚은 거 다 막 리펀드 체크 써주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리펀드를 해준다는 게 이게 아마존도 아니고 당시 2020년 그 연체율 데이터나 뭐 가처분 소득 데이터 이런 거 봤을 때 굳이 그 정도까지 지원이 필요한가 싶은데 당연히 공화당에서는 이런 걸 두고 너 제발 정치질 좀 그만해라 막 하는데 정치인이 정치질 하겠다는데 뭐라 할 수도 없고 아무튼 큰 논란입니다. 근데 정리를 해보자면 한국도 이제 내년에 기준금리 한 4% 초반대까지 오르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한 상단 기준 9% 10%도 넘어갈 수 있겠다고 하네요. 벌써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9% 넘어간다는 소리도 있고 앞으로 이제 갚아야 할 돈이 3배 4배까지도 뛸 수 있다는 건데 무슨 시스템적인 한국 국가 위기 상황을 불러온다거나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지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게 워낙 대외 변수나 이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채까지 너무 커져버리면은 이제 당장에 하느니 할 수 있는 통화정책 이 플렉시빌리티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라도 가계부채가 좀 너무 빨리 커지는 것에 대해서 이들도 정책적인 솔루션을 내놔야 할 거예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임계치를 넘어가면은 소비가 급저하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실물 경제에 크게 타격을 입는 순간이 올 테고 그거를 주시를 하겠죠. 어쨌든
지금 미국과 한국을 좀 비교해 봤는데 미국은 한국 GDP의 한 10배 수준의 이경이었죠. 이경 2천조라는 어마어마한 가계부채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빚의 규모에 비해서 미국인들은 나름 잘 갚아나갈 수 있는 여력이 보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